기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개념을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보시면은 맨 밑에 여기 기질은 선천적이며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사람마다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천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 기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단어다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막 변화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정서적이자 행동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과 기질을 조금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는 성격이 왜 저러나 하는데 그걸 마치 이제 기질이 성격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질은 정확하게는 이 성격이라는 개념, 더 큰 개념 안에 포함되는 하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성격이 있는데 이런 내 성격 안에 이 기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서로 다른 성격적 특성이다라는 거, 성격이 가진 여러 특성 중에 하나가 기질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토마스와 체스라는 사람이 종단 연구를 했어요. 종단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들마다 개개인에게서 이 기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9가지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9가지 요인에 따라서 기질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 여기 제가 PPT에다가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 아니라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각 기질을 유형해서 순한 아이, 느린 아이, 까다로운 기질 이런 기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순한 기질은요, 지금 여기 간단하게만 읽어보셔도 좋은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순한 기질은 다 좋은 것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까다로운 기질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순한 아이와 반대의 기질을 보인다라고 돼 있고, 생리적 기능이 있어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리고 별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보시면은 거부와 의심을 보이고 음식 습관도 까다롭다. 이렇게 돼 있고, 많이 울고 욕구 좌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분을 강하게 드러내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종 발끈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다. 그다음에 좋지 않죠,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느린 기질도 보시면요, 표본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회피적이고 서서히 적응하고 수줍음이 많고, 마찬가지로 수동적, 소극적,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와 중간 정도의 성향을 보인다.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에 비해 활동량이 적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그다지 좋은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느껴지시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저를 처음 우리 서로 이렇게 처음 초면이잖아요. 초면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 저를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이 3가지 중에 저를 뽑는다면은 저는 어떤 기질일 것 같으세요? 아마 속으로 까다로운 기질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저를 처음 봤는데 저 여자는 왠지 까다로울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딱 느껴지시잖아요. 맞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대로 보신 게 맞아요. 잘못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보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까다로운 기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3가지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3가지 기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기질을 조금 더 비중적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3가지 기질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3가지 기질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기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여자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참 착한 것 같다. 아니면 쟤는 되게 순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첫인상에서 오는 건데, 이 첫인상이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두드러지는 기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 초면으로 보는 분들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 봤는데, 내가 뭘 한 적도 없는데. 그럼 왜 그런가?
제가 가진 기질이 조금 까다로운 기질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저를 처음 봐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은 좀 느린 것 같은데 처음 봤는데도 그런 느낌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질의 역동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간단하게 텍스트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기질이 어떻게 인간관계에 작용을 하는지, 역동 움직이는지 이거를 관계에서 움직이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제가 기질의 역동이라고 해서 저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 이렇게 4명을 놔뒀어요. 이 4명에서 이 기질이 어떻게 역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참고로 이 가정은 저희 원가정입니다. 원가정. 원가정인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집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부모님을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언니를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가족 팔아먹고 이제 수업을 하지만은 어쨌든 제 가족 욕해봐야 어차피 이제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남의 가정을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 원가정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공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기질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가족 관계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 역동을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관계가 뭐랄까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 이제 작은 언니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화가 안 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제 원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조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좀 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갖다 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고 순한 기질은 제가 일하고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 적어뒀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은 엄마는 이제 느린 기질이 좀 강하세요. 느린 기질이 좀 강하시고 그리고 순한 기질도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느리고 순한 기질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언니를 보시면 느린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하고 아빠가 까다로운 기질이 강한 거 못지않게 저희 작은 언니도 느린 기질이 상당히 강한 기질이에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고 순한 기질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대4라고 적었잖아요. 이거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한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왜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까다로운 기질만 100% 가지고 있다. 그럼 저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네. 순한 기질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이 4명의 관계에서 누가 어떤 커플이 가장 관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으세요? 이 선생님들 한번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이 4명 중에서 어떤 커플이 가장 문제가 좀 갈등이 많을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관계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부부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는 동등한 관계죠. 쉽게 말하면 돌아서면 끝이란 얘기예요. 이혼하면 끝. 남이잖아요. 안 보고 나 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끝내자. 끝인 거예요. 근데 부모-자녀 관계는 그렇게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천륜이죠. 천륜. 부모-자녀 관계는 나 이제 당신은 아빠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다고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오히려 같이 화를 내고 싸우면 싸울 수라도 있어요. 근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좀 독재적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기질도 작용을 하고요. 이 양육 태도도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독재적 양육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막 쉽게 말하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빠 말이 법이에요. 법. 아빠 말이 법인데 아빠가 뭐라 했는데 거기에 토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언니는 느린 기질을 가졌는데다가 또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대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 자는 왜 저렇노? 니 뭐하노? 똑바로 안 하나? 지금 계속 이런 푸시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 저 답답해. 저리 나와. 하지 말고 막 때려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실제로 저거 바보 아니가?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이게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언니한테 다 했던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이 기질과 애착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배운 만큼 자기가 보고 배우고 자란 대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모르니까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고 되게 좀 빠릿빠릿하신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보니까 내하고 하나도 안 닮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닮았고 저건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싶고 저건 모델라 그러나 싶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푸시하는 단어들을 우리 아버지도 모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계속 그런 푸시를 받으면서 자꾸 억압되겠죠. 정서들이 계속 억압되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인 남자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떨어졌고 이 아이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성적표를 엄마에게 보여줄 엄두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죽였어요. 엄마를 죽이고 자기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 방에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정상인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 아이가 이 엄마를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안에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 엄마가 평소에 이 아이에게 엄청난 푸시를 했어요. 성적에 대해서. 아빠가 없이 이제 엄마랑 둘이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성적이나 그러니까 아빠 없는 자식이다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청나게 통제적인 훈육을 많이 사용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야구방망이 갖다 놓고 뒤에서 잠도 안 재우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애는 뒤에서 엄마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있지 공부하고 있지 이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근데 그 아이와 그 엄마와의 기질의 역동을 아마 살펴보면은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엄마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질이고 아이는 내성적인 데다가 조금 느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가 아이를 자꾸 푸시하게 되는 그래서 억압하게 돼요. 그럼 이 억압하는 게 계속 잘 억압이 되면 참 좋겠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터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게 나이가 어려서 안 터졌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이 먹고도 40, 50대 가지고도 이건 터질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가 어릴 때는 되게 착했는데 자가 누구를 만나더니 저래 됐다, 뭐 결혼을 하더니 저래 됐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내하고 살 때는 괜찮았는데 괜찮았던 게 아니고 이게 감정들이 정서들이 억압되어 있었던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관계, 이런 부모-자녀 관계가 좀 가장 위험한 부모-자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저희 아빠를 보시면은 사실 기질이 좀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또. 왜냐면 우리 아빠가 시키는 걸 저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보기에 그래도 자는 조금 미더운 거예요. 저거는 내 닮아갖고 시킨 대로 하네. 이렇게. 물론 저희 아버지의 양육 태도 때문에 약간의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은 물론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언니에 비해서 저는 아빠를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희 언니들은 지금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아빠에 대한 이 원망과 이게 좀 엄청나요. 이 분노와 아직도.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심지어 살면서 할수록 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빠랑 저랑 기질을 갖다 보니까 또 저희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제 남편이 저희 엄마랑 기질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아빠 참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빠가 많이 답답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처럼 좀 저희 신랑이 좀 느린 편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좀 느리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 이런 성향이 우리 아빠를 이런 성향으로 좀 만든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니까 아,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랑 저랑 관계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좋아요.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이죠. 이거는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이고 부모가 순한 느린 기질인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생각보다 부모-자녀 관계에는 크게 큰 갈등을 일으키진 않아요. 대신에 부모가 조금 고달파요. 왜 고달프냐면 자녀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꾸 부모한테 잔소리를 해요. 아, 엄마 이거 하기로 했잖아. 엄마 왜 안 하는데요? 왜 이거 안 해주는데요? 맨날 이렇게 짜증내고 아, 근데 엄마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엄마는 맨날 말만 하고 안 해주고 막 이런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지? 약속을 했으면 딱딱딱 지켜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오히려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부모는 알았다 뭐 거신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할 수도 있지 안 하면 그만 뭐 이런 식이 되고 아 저거는 까다로워가지고 하여튼 저건 성질이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도 자녀한테는 이 정서적으로 억압되는 거 좀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관계는 덜 위험한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위험한 관계가 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의 역동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는 부모-자녀 관계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뭐 조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뭘 행사 같은 걸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고 있고 서로가 보기 이해가 안 되고 자는 왜 저러나 싶고 막 이해가 안 되니까 갈등이 발생하죠. 자가 왜 저러는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그랬었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랑 저하고 관계에서도 제가 항상 저희 엄마한테 짜증을 되게 많이 냈었어요. 되게 많이 냈고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뭔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해주기로 해야지. 왜 안 하지? 말을 하지를 말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 이름은 예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름은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네, 제 이름 예남이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이는 공부하고 많이 착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착해지기 위해서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왜 착해지냐면요.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그만큼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관계에서 조금 더 착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도 성질이 더럽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데 공부를 잘못 배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더 많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좀 많이 착해졌어요. 착해졌는데 제가 이제 막 수업을 여기저기 특강을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별로 착해 보이진 않는데 도대체 옛날 얼마나 못됐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그거는 생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많이 착해졌어요. 많이 착해졌는데 어떻게 착해졌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드리면 이걸 이해하고 나서부터 생긴 일이에요.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여기 있고 저희 엄마 집이 여기 있고 저희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엄마는 지하철을 타고 오시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차를 가지고 지하철에서 엄마를 태워서 성당에 가요. 근데 이제 왜 굳이 태워가냐면 여기서 태워가냐면은 여기서부터 오르막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 성당이 상당히 심해서 저희 엄마가 좀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태워서 같이 성당에 올라가고 했는데 보통 약속 시간을 정하면은 제가 5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50분에 미사 시간이 정각이면 5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가 있어요. 지하철역에 거기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딱 하니까 50분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50분 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저희 엄마의 특징이에요. 전화를 안 받아서 또 계속엔 전화를 안 받죠. 계속 55분까지도 전화하고 정각이 넘었어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혹시 성당에 먼저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는 계속 안 받고 전화기를 집에 놔두고
혹시 성당에 먼저 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성당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도착했으면 어떡하지? 지금 도착했으면 또 이렇게 올라오기 힘드실 텐데, 오르막길 힘들 텐데 싶어가지고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엄마를 태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엄마를 한 바퀴 다시 돌아봐야겠다 싶어서 성당에 나와서 다시 지하철역으로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는데 역시 저희 엄마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한 미사에 한 15분 늦게 참여를 하게 됐고,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는데 봉헌하고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저희 엄마 없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해맑게 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왔지 싶어가지고 엄마가 제 옆에 이렇게 오셨어요. 같이 앉아서 이제 미사를 같이 이제 마저 하게 됐죠. 하고 있는데 근데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언제 왔어? 이러니까 아까 이러는 거야. 아까 언제? 하니까 미사 시작하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근데 지금은 그런갑다가 됐는데 이게 이 공부를 이해하기 전이었다면은 마찬가지로 엄청난 짜증을 냈을 거예요. 전화는 또 왜 안 받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전화는 하니까 집에 놔두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엄청 냈어요. 전화에 갖다 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전화 들고 다니지도 않는 거 뭐하러 들고 다니는데 하고 막 엄마 내랑 50분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모르나 부터 시작해서 막 엄마는 맨날 이란다. 약속 시간을 저희 어머니가 정각에 지킨 적이 거짓말 아니고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항상 20분 정도는 기본. 나는 이미 출발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미 출발해 도착 다 해가는데 우리 엄마는 뭐 이제 출발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랑 저희 언니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둘 다 전화를 잘 안 받고 전화기도 잘 놔두고 다니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해도 보통은 만약에 우리가 부재중 전화가 떴다 칠게요. 그러면은 전화를 어떻게 하시나요?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보통은 다시 바로 확인하고 콜백을 하죠. 그런데 저희 엄마랑 저희 언니 제가 한 날 봤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두 통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겠지 옆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전화를 다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해주나 하니까 지가 아쉬우면 다시 하겠지 이러더라고요.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기질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뭐랄까 이게 애착으로 인한 또 애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질이 우리가 이 기질의 역동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가 중요하겠죠. 물론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뒤에 가서 이제 이 기질이 정말 왜 중요한가. 기질이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떠세요? 기질이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관계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 나쁘지는 않았냐면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질이 다름에도 좀 기질이 다름에도 조금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애착이 뭐냐면요. 관계의 원형이에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원형이 애착인데 이 관계를 형성시키는 게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의 역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 기질이 어떻게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애착을 형성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죠. 이렇게 토마스와 체스의 구분처럼 반드시 세 가지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아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질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각 기질의 중간적 특성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무슨 기질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기질을 복합적으로 두루두루 갖고 있다 보면은 그 기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저 사람 무슨 기질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 시간에 이 기질의 역동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 특히 주양육자인 꼭 어머니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주양육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의 역동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부모의 양육 태도도 영아의 기질을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화는 아까 왜 선천적인 거라고 했는데 변화가 되나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 저의 기질을 조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라 했잖아요. 저희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좀 까다로운 기질이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목소리도 일단 우렁차고 조금 참을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 애착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얼마나 내가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 민감하게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 마치 까다로운 기질인데 순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변화했다는 얘기가 그런 완전 까다로운 기질인 아이가 순한 기질로 변했다가 아니고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순한 기질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내 욕구 충족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태도와 영아의 기질, 이 상호작용이 아이의 그 애착 형성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애착을 만들거나 불안정애착을 만들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이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약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자녀가 약자죠. 그러면 약자가 강자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죠. 강자가 약자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성격에 내 기질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